이 마인크래프트 맵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몬스터나 구조물, 블럭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아이템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생존이 불가능한 마인크래프트 맵에서 100일 동안 살아남아 볼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로 없기에 저희는 이 마인크래프트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공략할 것입니다. 우선 마인크래프트의 버전을 한 단계 낮출 것입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 세이브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은 플레이어가 월드 내에서 사망을 하거나 게임을 종료하거나 5분 주기로 저장을 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월드에서 죽지 않거나 게임을 종료하지 않거나 5분 주기를 피하면 게임 파일을 저장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건데, 지금부터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플레이를 보여줄 것입니다. 1.12 버전의 게임을 두 개를 키면 첫 번째 소프트가 월드에 접속하는 사이에 다른 소프트가 그 월드에 간섭이 가능합니다. 최신 버전에서는 파일 간섭이 막혔기 때문에 세이브 파일 저장 메커니즘이 취약한 1.12 버전으로 내려가서 작업을 할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 번째 소프트를 통해 접속하고 있는 맵을 그냥 삭제해주면 됩니다. 저장 메커니즘의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 평지 맵 옵션 중에서 보이드라는 사용자 지정 설정이 있는데, 이 월드에는 어떠한 블록도 없지만 스펀지점에 둘 플랫폼을 지급하죠. 그리고 나서 삭제한 월드와 동일한 파일명 지정을 통해 두 월드가 충돌을 하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월드에 처음으로 블럭이 생긴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미쳤죠? 하지만 저는 아직 제정신으로 살아있으니 이곳에 정착을 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해가 떠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드디어 해가 지네요. 이런 광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봐서 영광입니다. 이제 밤이 되면 저렇게 몬스터가 나오는데, 이렇게 모서리에서 기다리면서 저희가 노려할 것은 거미입니다. 몬스터가 이 정도나 쌓였으니 행동을 시작해볼까요?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해 행동할 것입니다. 제가 왜 방금 바닥을 부수면서까지 자폭을 했냐고요? 그것은 거미를 잡아 실어 얻기 위해서입니다. 겨우 그것 때문에 바닥을 부수면서까지 그러는 거냐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런 이내마경에서 거미만 왼손으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끄고 프로게이머 연습생하러 가세요. 심지어 이거 어려움 난이도입니다. 뒤에서는 몬스터, 앞에서는 자기들끼리 싸우네요. 이렇게 양털을 모아주었고, 이거 많은 유저분들이 모르실 텐데, 이렇게 양털을 배치를 하면 좀비가 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제 앞에 떨어져도 다시 올라가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저는 계속 기다릴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냐고요?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까지 한다고 라는 말이 나올걸요? 이번에도 낮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잔디였다면 식량이라도 구할 텐데, 이 맵에서 죽음은 자원입니다. 배고프거나 피가 없으면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밤이 되었으니 여기서 몸을 지키면서 기다려줄 것입니다. 근데 이 좀비, 이 정도면 저를 살려주고 싶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물리면 처리나 해줍시다. 이곳은 툰트라 지형이기에 비가 아닌 눈이 내립니다.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크리퍼를 찾아서 이렇게 터트려줘서 눈블럭을 얻어줄 것입니다. 이제 양털 말고 다른 블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방법은 바닥을 부수는 리스크가 있어서 다른 방법과 병행하며 사용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몬스터팜을 만들었고, 이렇게 블럭 한 칸을 부숴서 아기 좀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좀비는 각각 삽을 들고 스폰을 하는데, 그것을 이 팜을 통해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좀비를 어떻게든 잡기만 하면 됩니다. 17일차에 삽을 얻었고 눈을 얻을 두 번째 방법이 생겼습니다. 저의 목표는 이곳을 리모델링하는 것이기에 이제 나무가 필요한데, 도대체 어떻게 얻어야죠? 제가 사전조사를 안 한 특급 유튜버라서 GPT한테 질문을 해도 꽤 논리적으로 답을 하네요. 검색을 해보니 떠돌이 상인이 나무를 판다는데, 여기서 떠돌이 상인이란 세계가 생성되고 20분 후부터 플레이어 주변 48블럭 내에 등장을 합니다. 눈 지형에서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 비가 내리는 형태로 바이옴을 구별해서 떠돌이 상인이 나타날 곳을 만들어줍시다. 흙과 묘목 두 가지를 구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비의 모양을 통해 바이옴을 구별해줘서 떠돌이 상인이 나타날 곳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눈이 내리는 곳에서는 눈여가 나오는데, 이때 8%의 확률로 에메랄드를 갖고 나온다고 하니 이것을 통해 교환에 필요한 에메랄드를 확보해줍시다. 이렇게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주었고, 앞으로 해야 할 것은 떠돌이 상인을 맞이하기, 에메랄드 파밍, 블록 파밍을 통한 섬 디자인, 이렇게 세 가지의 과업을 해내봅시다. 여우가 나올 때마다 에메랄드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 저의 1순위 목표는 이곳을 꾸미는 것이기에 눈을 계속해서 파밍을 해주면서 떠돌이 상인을 기다려주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떠돌이 상인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균 10.41이라고 했는데 역시 평균은 평균입니다. 저는 평균 미만이고요. 그래도 에메랄드랑 잡템이 있으니 외롭진 않네요. 그리고 지금 30일 만에 떠돌이 상인이 나타났습니다. 흙을 들고 왔으면 좋겠지만 역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12시간이나 통째로 날려버렸지만 뭐 괜찮습니다. 계속해볼까요? 여우가 계란을 물고 나타났는데 썩은 고기를 건네줘봤습니다. 설마 이걸 받겠어요? 도대체 여우가 썩은 고기를 왜 먹었을까요? 여기서 닭을 키워줍시다. 내가 무충란을 던졌나? 이번에는 겨우 9시간 만에 와줬네요. 지금 이 상인은 매우 완벽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일단은 라마부터 치워줍시다. 뭐야 저거? 떠돌이 상인의 다리 힘이 미쳤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얻은 눈블럭으로 떠돌이 상인을 가둬줍시다.
자, 이 떠돌이 상인이 그래서 왜 완벽하냐고요? 그것을 알기 전에 버섯을 구매해줄 것입니다. 이것을 도대체 왜 구매하냐고요? 상인도 저를 호구라고 생각할 텐데 아까부터 모으고 있던 거미눈과 마녀가 드롭하는 설탕 그리고 아까 거래한 버섯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발효된 거미눈이 된다는 것을 아실 텐데 이것의 용도를 보통은 포션으로만 생각하던데 저는 다르게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저는 에메랄드 한 개를 이용해서 6개로 불렸습니다. 묘목과 물량동이 좀 고민이 되지만 앞으로의 진행을 위해서는 무조건 참나무 묘목이 있어야 하기에 물량동이를 구매해줬습니다. 자, 이제는 이 뼈를 이용해서 무한물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흙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와, 이거는 진짜 저에게 원한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간이 몬스터팜은 더 이상 쓸 일이 없기에 철거를 해주었습니다. 134일차에는 강아지를 개들여 주었고 떠돌이 상인에게 발효된 거미눈을 팔아준 다음에 100일이 넘어서야 흙을 얻었습니다. 벚나무 묘목까지 나오긴 했지만 확실하게 필요한 것은 참나무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별을 택해주었습니다. 아까 말한 무한물을 만들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배출해주고 물을 부어주고 뼈가루를 사용하면 켈프가 자라는데 이때 이 물은 흐르는 물에서 무한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묘목만 있으면 됩니다. (526일) 만에 드디어 참나무 묘목이 나와줬네요. 미리 준비해둔 흙과 뼈가루를 이용해서 목재를 얻어줍시다. 사과를 얻기 위해서 참나무 묘목을 기다린 것입니다. 작업대를 만들어서 드디어 도구로 만들어줍시다. 인간의 역사는 도구의 역사. 저는 526일 만에 발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 동안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원은 전부 불릴 수가 있지만 딱 하나 흙은 늘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능합니다. 흙을 설치해주고서 뼈가루를 만들어줍시다. 어머나, 아쉽게 뼈가루를 날릴 뻔했네요. 제가 이제 할 것은 간단합니다. 나무를 진짜 엄청 많이 모을 것입니다. 나무를 많이 모으지는 못했지만 지금 저희의 목표는 흙을 대량으로 얻는 것. 그것을 위해 저는 몹타워를 만들 것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궁금하면 계속 시청해보세요. 재밌을걸요? 이쯤에다가 만들어줍시다. 제 영상은 공략 영상이 아니기에 만드는 과정은 빠르게 넘겨줍시다. 저기에 있는 금갑옷을 입은 스켈레톤이 보이시죠? 저것을 위해서 몬스터팜을 만든 것입니다. 정확히 갑옷을 144개 정도만 모아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꽤 적은 양이죠. 그리고 마녀를 잡아서 레드스톤과 스켈레톤을 잡아서 활, 좀비를 잡아서 감자까지. 귀찮지만 모두 모아볼까요? 버러와 상자를 옮겨주고 여기서 금방옥을 얻으면 조각으로 바로 누겨주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143번만 더 하면 됩니다. 겨우 44시간밖에 걸리지 않고 금조각을 144개를 모아주었습니다. 이것을 금기로 만들어주고 아까 참나무가 필수 불가결이라고 했잖아요. 사과가 진행해서 없으면 안되기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주민 좀비를 찾아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잘 안뜨니까 시간을 들여서 찾아주면 됩니다. 드디어 주민 좀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잠시 몹타워를 막아줍시다. 그리고 도끼는 몬스터 하나만 타격하기에 이렇게 불순물이라고 하기에는 미안하지만 스켈레톤을 걸러주고 주민 좀비를 옆으로 빼줄 것입니다. 저의 탐스러운 육신으로 어그를 확실하게 끌어줍시다. 이제 다시 개방한 다음에 이번에는 마녀를 찾아주면 됩니다. 마녀를 찾아주면 아까 같이 위를 막아주고 하나씩 걸러줍시다. 마녀는 직접 노클해줘서 유인합시다. 머리에다 노클해버렸네요. 나약함의 포션을 유도해주면 됩니다. 아이템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남겨진 자의 외로움이란 이런 것일까요? 마녀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포션을 던지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마녀의 체력, 거리, 공격 간격 등 행동 패턴에 대해 아는 것이 전무합니다. 우선 자리를 넓혀서 아이템의 손실을 방지해줍시다. 그리고 마녀의 패턴에 대해 분석을 해봅시다. 그 전에 아이템을 따로 보관을 해주고 이제 파악을 시작해줍시다. 몬스터랑 128블럭 이상 거리가 벌려지면 사라지게 저는 지금부터 절대 공허에 떨어지면 안됩니다. 아까 잃어버린 아이템들부터 복구를 해줍시다. 남은 게 이런 배바지밖에 없네요. 이제 다시 열어줍시다. 몬스터가 너무 많은데요? 아까 막아둔다는 것을 완벽하게 까먹었습니다. 저는 상대가 어린아이여도 최선을 다합니다. 어린아이가 최선을 다하니까 곤란해지네요. 아무튼 이럴 땐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다음 생에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됩니다. 이거는 다음 생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네요. 다시 막아준 다음에 아까처럼 주민 좀비를 찾으면 됩니다. 마녀도 아까처럼만 해주면 됩니다. 이제 마녀가 어느 조건에서 나약함의 포션을 던지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다양한 가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무런 조건 없이 랜덤으로 던진다. 이것은 아까 10분간 죽어보면서 거짓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두 번째, 마녀의 체력. 이것은 마녀가 체력이 부족하면 포션을 던지는 행위보다는 회복 포션을 마시기에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거리입니다. 거리별마다 던지는 포션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번째 가설은 지금 맞은 나약함의 포션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황금 사과를 먹여주고 혹시 모르니 마녀는 제거해줍시다. 아까 얻은 실들로 양털을 만들어주고 주민이 있을 공간을 만들어줍시다. 지금 이 월드의 두 번째 인간이 탄생했습니다. 경이롭지 않나요? 안전을 위해서 울타리를 쳐주고 자유롭게 풀어줄 것입니다. 지금은 저렇게 아까 만든 공간에는 관심이 없겠지만 이렇게 밤이 되면 안전한 장소를 찾으려는 주민의 본능에 따라 이렇게 알아서 이동하게 됩니다. 저는 다리를 끊어주며 포획을 완료해주면 됩니다. 이제 이것을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주민의 번식을 위해 감자를 모아줍시다. 그리고 밤이 되면 아까처럼 알아서 들어갈 겁니다. 저도 여기서 같이 자줍시다. 잘 잤어요? 뭐 잘 잤겠죠. 안 그래요? 그리고 아까 캔 감자들을 다 건네줍시다. 어머나 선정적이네요. 그리고 아까 필요 이상으로 만든 반블럭으로 퇴비통을 만들어줍시다. 이것이 다 빌드업이었습니다. 이제 감자를 에메랄드로 바꿔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경작지가 부족하게 효율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있는 공간과 몹타워를 이어주고 쌓여있는 몬스터들을 전부 처리한 다음에 이제 주민을 이용해서 드디어 철을 얻을 것입니다. 또 몹타워를 막아주고 좀비를 한 마리만 남기고 다 죽일 것입니다. 달리는 도중에 타격을 하면 리치가 길어지고 대성은 하나로 고정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좀비 한 마리만 남겨주고 저는 철을 얻기 위해서 철골렘을 이용할 것인데 철골렘이 나타나는 조건은 주민이 5마리, 주민 3마리가 패닉을 일으킬 경우에 나타나게 됩니다. 마침 주민이 3마리가 있죠. 이것을 노린 것입니다. 이렇게 철골렘이 나타났지만 지금의 과제는 어떻게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할까입니다. 보트로 위치를 고정해서 계속 나타나게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계속 지켜본 결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보트를 제거해주고 지금 주민들은 좀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문을 열어봤지만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좀비 앞에다가 어떠한 장애물도 두지 않아서 주민들이 계속 좀비를 인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철골렘이 다시 나타났고 좀비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제 스켈레톤에게서 얻은 인챈트된 활들 중 우수한 것을 선발할 것입니다. 철골렘에게서 얻은 철들로 모루를 만들어주고 활을 다 합쳐줍시다.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월드에서 만든 활입니다. 이 정도면 총이나 다름없지 않나요? 설비를 갖추었으니 깔끔하게 맵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도 개체수가 많이 늘었고요. 저희는 이제 용암을 찾아야 하는데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아까부터 쌓았던 떠돌이 상인도 주민도 그 누구도 용암을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용암을 얻을 플랜을 기획할 것입니다. 기존에 용암을 얻는 방법은 동굴이나 용암호수, 대장간 등에서 얻었죠. 이 월드는 아무것도 없는 월드지만 고유의 시드값은 존재합니다. 즉 데이터는 있지만 실제로 어떠한 형태도 없는 것이죠. 청크에 과한 부하를 주면 정상을 유지하려는 항상성으로 인해 청크가 초기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청크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리셋이 된다면 기존의 데이터가 다시 한번 형체를 갖춘다는 것이죠. 그 리셋을 유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저의 과제입니다.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공격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이때 생각난 것은 디도스 공격입니다. 서버에 고의로 과도한 정보를 집어넣어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여기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데이터량의 폭주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문자를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자 하나의 용량은 겨우 1바이트이기 때문에 청크 오류를 일으킬 정도라면 단순하게 데이터의 양을 극단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아이템은 대표적으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만약 종이 한 장에다가 가장 많이 데이터를 기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글자의 크기를 줄이면 그만큼 기록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지판에다가 기록될 글씨의 크기를 줄인다면 더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겠죠. 마인크래프트에서 폰트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방법은 게임 내에서는 없으며 저희가 건드려야 할 것은 게임 밖에 있는 바로 리소스 팩에 있습니다. 텍스처 폴더 안에 폰트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알파벳 폰트 파일을 7곱하기 1픽셀 압축할 것입니다. 1픽셀이 어느 정도냐면 대략 0.03cm이네요. 그렇기에 만들어질 리소스 팩을 적용하면 짜잔, 이렇게 모든 영어로 된 텍스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정도밖에 저장하지 못하는 표지판에 많은 양의 글자를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신기하죠? 하지만 이 정도의 양으로는 애니악도 거뜬하게 버티기에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글자의 크기를 줄이고도 데이터를 별로 넣지 못했는데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할 텐데 저는 이 논제를 문자 사이의 간격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저희가 작문을 할 때는 문장의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를 하잖아요. 왼쪽을 음의 방향, 오른쪽을 양의 방향으로 정의를 했을 때 당연히 글을 쓰는 방향은 양의 방향입니다. 그러니 띄어쓰기도 당연히 양의 방향에 있죠. 근데 이런 띄어쓰기의 방향을 음의 방향으로 꺾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해서 바로 이렇게입니다. 저는 귀인입니다. 이 세 단어를 원래라면 이렇게 출력이 되겠지만 만약 방향을 꺾는다면 바로 이렇게 한 곳에 세 가지의 단어가 모이게 됩니다. 신기하죠? 이제 이렇게 띄어쓰기로 끊어진 문자들을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이 표지판 하나에 수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흙을 챙긴 뒤에 다시 나무를 모아줍시다. 그렇게 모은 나무를 전부 반블록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쯤 되면 눈치채셨죠? 네, 바로 저는 지금 이동을 할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지금까지 영상을 봐왔던 여러분들이라면 쉽게 추측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저는 어떠한 곳에 도착을 하였는데 이 청크가 용암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청크 경계선을 켜준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청크를 건드려줄 것입니다. 아까 만든 리소스 팩을 적용해주고 이렇게 띄어쓰기가 섞인 약 50만 개 문자를 보이지는 않지만 표지판 하나에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기대되지 않나요? 바로 이렇게 맵이 버티지 못하고 저를 쫓아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왔던 것은 결국에는 가설인, 즉 저의 논리적인 가정이었지만 지금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러온 청크는 바로 용암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모아둔 철을 통해 양동이 16개를 만들어 왔습니다. 용암을 챙겨주었고 이제 다시 베이스로 돌아갑시다. 용암을 들고 귀환을 해주었고 불에 타지 않을 아이템인 뼈블럭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블럭에서 가장 처음으로 만들며 모두가 익숙할 코블스톤 제작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2개 뚫어주고 한쪽은 나무로 막아주어서 필요 이상으로 블럭을 부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리소스 팩을 새로 고침을 하면 기존에 지정한 행동을 오토로 하게 되는데 이걸로 돌을 편하게 얻을 것입니다. 부럽죠?
그리고 이쯤에다 네더 포탈을 만들어줍시다. 라이터가 없으니 나무와 용암을 통해 불을 붙여줍시다. 이제 네더에 들어가줍시다. 기대와는 다르게 네더에도 역시 그 어떠한 블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곳을 오버월드와는 달리 맨손으로 입장한 것이 아니죠. 잠시 오버월드로 돌아가서 황금 투구와 아까 캔 조약들을 전부 반블럭으로 제작해 주었습니다. 이제 피글린 팜을 간단하게 만들 것인데 지금의 월드는 아무런 블럭이 없으니 피글린이 태어날 토대를 만들어 줍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노크를 해주면 좀비 피글린이 알아서 계속 저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잡아 금을 얻어주고 그것을 피글린과 거래를 해줘서 귀한 아이템들을 얻어줄 것인데 영혼모래를 주네요. 핵심 아이템 중 하나라서 나쁘진 않네요. 그리고 토대를 더 확장해주면 이 정도의 피글린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좀비 피글린을 잡아주고 여기 안에 일반 피글린도 있게 금을 던져주면 이렇게 지금 자갈 얻었는데 이것이 네더에 온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까 얻은 흑을 다시 회수해주고 자갈과 합쳐서 거친 흑을 만들어주고 괭이로 한번 갈아주면 일반 흑으로 돌아오는데 지금 흑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무려 흑이 말이죠. 지금까지 220시간이 넘는 과정이 이 흑 하나를 위한 것이었다니 놀랍지 않나요?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이 짓을 여러분들이 구독과 하이프를 눌러서 이 영상이 유튜브에 널리 퍼지면 세상은 저희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제한 흑들로 곱하기 5 크기의 감자밭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더 늘려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다 자란 감자를 수확해줍시다. 이제 이것을 주민에게 가져가서 에메랄드로 전부 바꿔줄 것입니다. 주민에게 아이템을 구매하면 주민이 경험치를 얻어 직급이 초심자에서 최대 달인까지 성장이 가능한데 달인이 판매하는 아이템 중에는 다이아몬드 도구가 존재합니다. 그것을 구매하기 위해 농부에게 지금 감자를 팔고 있는 것이죠. 도구 제장장이는 다이아 곡괭이를 판매하는데 이것을 6개를 사가지고 모두 합쳐주면 효율 3 다이아 곡괭이가 됩니다. 이것을 무기대장장이 갑옷대장장이에게도 똑같이 해줘서 모든 다이아 도구를 모아줍시다. 감자가 자라는 동안에는 아까 모은 레드스톤으로 만든 장치로 직접 파밍해줍시다. 이제 레깅스와 부츠를 구매해주고 수고와 흉갑도 구매해줘서 모루로 합쳐주었습니다. 이렇게 드디어 다이아 갑옷을 입어보네요. 도끼도 6개 구매해주고 검은 2개를 구매해줘서 모루로 합쳐줍시다. 네더로 넘어가서 용암을 챙겨주고 이렇게 부은 다음에 아까 피글린을 통해 얻은 화염장 포션으로 아래로 내려가 줍시다. 여기가 바로 네더 요새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다가 블럭을 설치만 해주면 다시 한번 블레이즈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블레이즈 막대와 이제 거의 만능인 피글린과 거래한 엔저 진주를 합쳐서 엔더의 눈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곳을 개척해야 합니다. 이동은 아까처럼 반블럭을 해주고 도착한 곳에 엔더의 눈을 던져주면 여기가 바로 엔더 포탈이 있었던 곳입니다. 과거형으로 표기한 이유는 역시 이것도 데이터로만 남았기 때문이죠. 물을 통해 내려가주면 자 여기에 엔더 포탈이 있다고 나오죠. 이 청크 안에 엔더 포탈에 대한 데이터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만들어둔 띄어쓰기의 방향을 반전시키는 리소스 팩을 적용해주고 수많은 데이터를 청크에 강제로 넣어줘서 이번에도 똑같이 튕기게 해줍시다. 그러면 진짜 놀랍게도 이제는 하다하다 엔더포탈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진짜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마인크래프트의 끝입니다. 영상의 마무리 단계이죠.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마인크래프트에서 끝이지 이 월드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일반적이지 않은 월드에다가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드래곤을 잡고 끝낸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고요? 저의 도전은 드래곤 따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래곤을 잡아주었고 아이템과 경험치에는 미련이 없으니 죽어서 거점으로 복귀해줍시다. 거점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이 챌린지 중에 항상 싫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임의 진행 그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게 문제가 되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름답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모은 수많은 자원으로 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가장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저만의 거점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존의 거점과는 거리를 벌려주었습니다. 자, 이 정도 떨어져 주었고 이제부터는 9배를 위해서 나무 반블럭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꺾어주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2개의 직선이 바로 반지름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바로 이 소리입니다. 거대한 이 원이 바로 저의 새로운 거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눈블럭으로 전부 채워줄 것입니다. 눈을 대량으로 얻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와서 또 너덜이 성인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겨우 200일 만에 모래와 호박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눈을 대량으로 얻을 것인데 이렇게 호박을 수확해주고 호박만 있으면 이제부터 눈 따위는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관측기로 무한 회로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레드스톤 회로의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제작기를 연결해줘서 이렇게 계속 신호가 가게 해주었습니다. 호퍼를 설치해주고 그 위에 이번에 새로 추가된 진흙과 나무 반블럭을 설치해주고 유리를 삥 둘러준 다음에 이 안에다가 눈굴렘을 만들어서 넣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 생성기입니다. 이렇게 중앙을 잘 맞추면 눈을 계속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눈블럭을 모아주었고 만들어둔 원형의 틀을 눈블럭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저는 이곳에다가 마인크래프트에서 가장 완벽한 베이스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가장 완벽하지 않은 월드에 가장 완벽한 베이스라니 모순되지 않나요? 평생 드래곤이나 잡으면서 살 인생도 아니잖아요. 밥도 먹고 잠을 자야지 미래를 꿈꾸지.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가 건설된 뒤에 앞으로 저한테는 다이아 도구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다가 저의 거주지를 지어줄 것인데 집 지으는 거 보러 온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빠르게 넘겨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알맹이 없는 집 따위는 완벽함의 완자에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벽한 거주지가 무엇을 뜻할까요? 완벽하다는 것, 개입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제가 필요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외부의 개입이 필요가 없는 무한동력. 이제부터 인류의 꿈을 이 베이스에서 펼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류의 번영의 첫 번째 역할을 맡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식량의 대량 생산입니다. 저 또한 아무것도 없을 초반에는 식량이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저는 식량의 무한 생산을 설계할 것입니다. 설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획을 해야 합니다. 우선 굽는 방식의 식량은 전부 배제했습니다. 그 이유는 연료의 부재입니다. 연료를 자동적으로 생산할 방법까지는 저의 IQ 7의 머리로도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역시 황금 당근이죠. 황금 당근에서 황금과 당근 중 당근부터 자동 생산해봅시다. 나가는 길에 식량을 보급받는 것이 가장 좋을 테니 저의 거주지 입구 주변에 설치해줍시다. 주민은 8칸의 인벤토리가 있으며 일부 아이템을 주울 수가 있죠. 주민의 교배에 필요한 빵이 대표적인 예시이고 모두가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저는 자동밭을 만들 것인데 중앙에다가 호퍼로 아이템을 수급할 수 있게 해준 다음에 그 위에 주민을 넣어주고 저희는 주민의 인벤토리 8칸 중 7개를 무력화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름이 각자 다른 비트를 지급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주민을 그것을 인벤토리에 넣게 되는데 여기서 주민은 얻은 아이템을 다시 내뱉는 경우는 다른 주민에게 일정량의 작물을 나눠줄 경우인데 이렇게 비트를 한 개만 가지고 있으니 일정량에 도달하지 못해 계속 가지고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비트를 고른 이유는 비트는 씨앗과 열매로 나눠지는 작물로 심어서 소멸이 불가능하죠. 그러니 즉 주민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만 있어야 하는 애물단지가 되는 것이고 저는 마지막 남은 한 칸에다가 당근을 넣어주고 이 밭에서 당근을 캔 다음에 주민의 AI 로직은 일정 시간마다 주민을 만나 수다를 나누는데 그때 작물을 건네주는 행위랍니다. 이것을 하루 일과라고 명칭을 하죠. 그리고 각 에리어에 갇힌 주민이 수다를 나눈 주민은 가운데에 있는 주민이 끝이죠. 거기에다가 수다와 함께 작물을 건네주는 행위를 할 테니 저희가 설치한 호퍼는 그것을 강탈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당근은 이렇게 해주었고 금조각은 이렇게 기존 피글린 팜에 내려가서 호퍼를 설치해주고 금조각만을 분리해주는 장치를 만든 다음에 이것에 걸린 아이템들을 자동적으로 처리하게 해주고 베이스에 네더 포탈을 열어서 저기에 장치가 있으니 레일과 수레를 통해 이어줬습니다. 그리고 제작기에 아이템을 몇 개 넣느냐에 따라 레드스톤 비교기가 다른 강도의 전력을 내놓는데 그것을 통해 황금 당근을 자동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개입 없이 황금 당근을 자체적으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지금까지의 여정을 통해서 열심히 모은 아이템들로 재미있는 것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잠시 공으로 무대로 옮겨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레버를 당기면 이렇게 TNT가 점화되었는데도 남아있는 것이 보이죠. TNT가 복사가 된 것입니다. 천천히 당겨야 하는 것도 아닌 이렇게 마구잡이로 당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는 잠시 수치를 측정해줘야 합니다. TNT가 주변 블럭을 부수지 않으면서 점화되어 폭발되었을 때 수직 아래의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블럭의 높이를 측정하는 플러그인을 만들어줬고 이런 식입니다. TNT의 폭발 전까지는 80틱을 소모하기에 원하는 곳에 적중시키려면 TNT는 수직으로 떨어지니까 단순하게 목표물과의 거리를 직선으로 벌려주면 됩니다. 이제 바닥과의 거리가 벌려지기 시작했고 그 밑에다가 목표인 코블스톤 제작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코드를 모든 블럭에서 조약돌을 제외한 모든 블럭으로 수정을 해주고 이렇게 TNT가 조약돌을 확실하게 부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높이가 있나 테스트를 해보았지만 점화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이후부터는 높이를 올리는 것 대비 목표물과의 거리는 급격하게 벌려졌습니다. 측정을 했으니 원래 월드로 돌아와서 흑유석으로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주고 그 위에는 코블스톤 생성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아까 측정한 높이인 79블럭으로 올라가서 TNT 복사기를 만들어주었고 약 20틱마다 코블스톤이 다시 나오기에 타이머를 만들어줘서 이렇게 코블스톤 자동 생성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소음이 심하긴 하지만 뭐 같이 살아가야죠. 이제 이곳은 블럭이 자동으로 캐지고 음식도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는 해야 할 것이 이동수단이죠. 하다하다 이동수단까지 건드는 것입니다. 우선 물기둥을 만들어줘서 그곳에 엔더진주를 던지면 이렇게 순간이동이 되지 않고 물 위에 떠있기만 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물리적인 장애물을 설치해주면 그제서야 순간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에는 관역이라는 레드스톤 신호를 무선으로 전달이 가능한 것이 있죠. 이것을 이용할 것입니다. 각 거점에 텔레포트 장치를 설치를 해줬고 화살이 대충 어느 정도까지 날아가는지 확인을 해줍시다. 6블럭 정도네요. 그러면 이렇게 6블럭 간격으로 관역이 있다면 무선 연결이 가능해져 각 거점마다 순간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월드에 가만히 있어도 음식이 생기고 블럭을 얻을 수 있고 건날개보다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거점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저한테는 다이아몬드 갑옷, 네더라이트 도구 단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필요가 없어져야 하는 세계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월드의 가장 완벽함입니다.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증명한 것은 저의 가능성입니다. 제 채널은 이 영상을 제외하고는 겨우 영상 하나만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총 350시간의 챌린지를 통해 여러분들한테 저의 앞으로의 가능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저의 가능성에 구독을 걸어볼 만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나가세요.